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10차 시 강좌에서는 2011년에 국내에서 선보인 아주 수작이죠. 덴마크 영화 In a Better World, 캐나다 영화 그을린 사랑 두 편을 통해서 영화와 폭력, 영화에서의 폭력의 문제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영화에서의 폭력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 문제입니다. 영화가 출연한 이래 많은 영화를 비판했던 사람들은 영화가 청소년층, 특히 아직 성인이 되기 전 그런 관객들을 지나치게 폭력적인 성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심심치 않게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가 대부분의 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영화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또 폭력적인 묘사를 거침없이 감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령 한국을 대표하는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김지훈 감독이라든지 그들의 대표작들이죠. 복수는 나의 것, 악마를 보았다 같은 영화의 잔혹성 문제는 영화가 개봉되기 전부터 큰 화제가 됐고 또 개봉되고 나서도 계속 크고 작은 논란을 야기시켜 왔죠. 그 영화를 비판한 사람들의 주된 요지는 그 영화의 잔혹함이 좀 과도할 정도의 잔혹한 폭력 묘사가 보는 사람의 내면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 지적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 여부를 점검해 볼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 제기 속에서 영화는 끊임없이 폭력의 문제를 순기능적이든 역기능적이든 짚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수는 나의 것이나 악마를 보았다 같은 경우도 폭력의 어떤 폐해를 굉장히 끔찍한 잔혹 묘사를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모든 분이 저의 생각에 동의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1강과 2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두 편의 영화 In a Better World와 그을린 사랑은 그런 점에서 폭력의 문제를 아주 반성적이고 성찰적이고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는 영화 속의 폭력의 어떤 순기능, 그러니까 폭력 묘사가 순기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 속의 폭력이 설사 좀 부담스럽고 좀 과격하다 할지라도 그 폭력 묘사가 불러일으키는 어떤 결과물은 우리에게 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In a Better World, 덴마크에서 온 영화인데 이 영화가 특별히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11년도 제8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차 시에는 9차 시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뤘던 스밍과 나데르의 별거, 그 영화는 2012년 제84회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는데 바로 In a Better World가 그 전년도인 2011년에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죠. 과연 그 영화가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온 각국 대표작들 중에 최고작이냐 하는 그런 물음에는 그렇다라고 흔쾌히 대답하기는 좀 주저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너 베러 월드보다는 그 캐나다의 그 대표작이었던 그을린 사랑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2년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영화 거기 그 선정의 결과에서도 그 10편의 외국 영화가 최우수 외국 영화로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최고작은 이너 베러 월드나 시민과 나들의 별거가 아닌 캐나다에서 온 그을린 사랑이었습니다. 그을린 사랑에 대해서는 2강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룰 테니까 1강에서는 이너 베러 월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 그 최우수 외국어 영상을 받았는데요. 그때 같이 최종 후보에 올랐던 또 다른 영화 4편은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의 그을린 사랑이었고 또 한 편이 그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송곳니라는 영화였습니다. 2012년 우리 국내에서도 조그만 규모로 선보였었죠. 그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리스 영화였었는데 칸 영화제에서 아주 화제를 선보였던 영화였습니다. 또 그 2011년 칸 영화제도 선보였던 영화죠. Beautiful 멕시코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한 편이 그 알제리 프랑스 합작인 법 밖에서 Outside the Law 불어 제목인데요. 여기서 불어 제목을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번역하면 법 밖에서라는 영화였습니다. 사실 이 영화들은 정말 쟁쟁한 그 작품들이었고 각국을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그 뭐 세계 각 다양한 영화제를 통해서도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올랐던 영화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였었는데 가령 그을린 사랑이나 송곳니 같은 영화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들을 물리치고 이너 베러 월드가 최우수 영화상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과연 이 영화가 그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영화길래 그 아카데미 최우수 영화상을 받았을까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개봉이 지난 다음에 챙겨봤는데 이 영화가 그 보수적이라는 아카데미 그 회원들을 매료시켰던 이유를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폭력에 대한 성찰이 아주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그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선택의 어떤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단순히 한 편의 그냥 잘 만든 영화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아마 우리 삶의 폭력성과 연관해서 또 폭력을 대응하는 우리들의 방식과 연관해서 또 폭력과 연관된 복수와 용서와 화해, 희생 등과 연관된 우리 인간 사회의 어떤 심각한 아주 진지하고도 중요한 어떤 주제와 연관해서 영화가 남긴 것이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덴마크 영화는 그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뭐 칸이든 해외 영화제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나라의 영화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덴마크 하면 당장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라스 폰 트리에죠. 유럽에서 배출된 모카 최고의 그 스타 감독이고요. 만드는 영화마다 칸을 비롯해서 세계 굴지 영화제에서 선보이죠. 2011년도에는 라스 폰 트리의 멜랑콜리아가 선보이면서 그 여우주연상을 그 가져갔는데요. 그 라스 폰 트리에의 일종의 후배격에 해당하는 감독입니다. 여자 감독이고요. 수잔느 비르 감독이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이너 베러 월드인데, 이 감독은 덴마크에서 아주 꽤 인기 있는 흥행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령 그 이전에 선보인 영화들을 제가 자료로 보니까요, 저는 유감스럽게도 이 감독 영화를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2008년 국내에서 개봉된 애프터 웨딩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또 2009년에 네털리 포트만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로 리메이크 됐던 브라더스라는 영화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너 베터 월드로 오스카 최우고 영화상을 받으면서 대학 덴마크를 대표하는 스타 감독으로 부상을 하는 거죠. 이 영화는 등급과 관련해서 아주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12세 관람가면 뭐 중학생 이상 볼 수 있다는 거고, 굉장히 등급이 간대한 편인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막상 할리우드에서 미국에서는 R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R 등급이면 restricted, 제한 등급이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과 15세 등급 사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총 15세 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정작 12세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함의하는 바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영화 등급 분류 소위원들이 그만큼 관대한데, 무엇에 관대하냐? 폭력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라는 하나의 반증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 영화가 폭력 문제가 아니고 성의 문제를 다뤘다라면은 12세는커녕 15세도 받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 문제로 미국에서 R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기 십상이었을 텐데, 이 영화가 성 문제가 아니고 폭력 문제다 보니까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만큼 한국 사회가 폭력 문제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너무 둔감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정색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아니고요. 각 나라마다 등급을 분류할 때 폭력과 성 문제, 섹스 문제에 대해서 관대함 정도가 다릅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나라는 성 문제보다는 폭력 문제에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특히 언어, 대사의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성이나 예를 들면 꼭 폭력적인 묘사가 강하지 않더라도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사가 거칠거나 상소리가 많을 때는 대부분 R 등급, 제한 등급을 약간 그러니까 제한 상인과라는 의미가 아닌 의미에서 제한을 좀 두기 마련인데, 한국은 언어가 좀 거칠다고 청소년 불가를 매기거나 폭력적인 묘사가 폭력 묘사라고 해서 청소년 관람 불가를 매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서구에 비해서 적죠.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균형 잡힌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화의 줄거리랄까요? 자료 입각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족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문제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두 집안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주인공 안토는 의사입니다.
아내와 별거 중인데 덴마크와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바로 그 안톤이 의료봉사를 하는 아프리카와 그다음에 그의 자식이 살아가는 덴마크를 오가면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 10살 난 안톤의 아들 엘리아스는 학교에서 상습적인 따돌림과 폭력을 당합니다. 우리말로 왕따를 당한 거죠. 그 2012년도, 2011년, 2012년도를 들어서면서 우리 한국도 그 학교 폭력의 문제가 아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그 학교에서의 그 왕따 문제가 자살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학교가 또 그 집안이 아주 풍지박살나는 이러한 사건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목격했는데 바로 그 안톤의 아들 알리아스는 그 왕따를 학교에서 상습적으로 당하는 거죠. 자, 아이러니컬하죠? 그 아버지는 가족을 고향인 덴마크에 두고 아프리카 그 난민 지역에 가서 정말 거룩한 위대한 의료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아들은 학교에서 철저하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특히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아버지가 집에도 없기 때문에 그 속내를 털어놓을 수도 없고 고민을 함께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뜻밖의 전혀 다른 곳에서 그 엘리아스의 폭력을 뭐라 그럴까요? 그 덜어준다 그럴까요? 그 엘리아스를 도와주는 일종의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어느 날 전학 온 크리스티안이라는 학생이죠. 그 크리스티안의 도움으로 엘리아스는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둘은 급격히 친해지고 그 크리스티안은 최근 암으로 엄마를 잃었는데 그 가족과 세상에 대한 분노, 이때 가족은 아버지겠죠, 주로 아버지. 그 가족과 세상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평소 온순하고 침착한 엘리아스에게 자신만의 분노의 해결법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복수심을 해소시키려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벌써 여러분 이 정도의 줄거리 소개만 들어도 아,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다. 왜냐면 엘리아스의 폭력을 크리스티안이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폭력으로 지금 안갚음하면서 폭력을 폭력으로 지금 대갚으려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이런 정말 그 무서운 폭력에는 폭력으로. 그렇죠? 이런 대응 방식을 지금 이 아이들 세계에서 크리스티안을 통해서 이런 그 폭력적인 대응 방식이 지금 가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반면에 그 아프리카 캠프에서 난민들을 치료하면서 살고 있는 안톤, 그 아버지 안톤, 엘리아스의 아버지 안톤은 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반군 지도자의 심각한 부상을 치료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뭐냐면은 그 반군 지도자는 정말 무자비할 대로 무자비하거든요. 그 임산부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임산부의 배를 가릴 정도로 한편으로 인간 이하의 그런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잔혹무도한 인간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부상을 당해 들어오는데 의사로서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치료를 거부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결국은 그는 그 의사로서의 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반군 지도자를 그 난민들, 그를 징후하고 미워하는 그 난민들 속에 던져버리죠. 자,
폭력적이고 잔인한 현실 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복수와 용서, 또 결코 선택하기 쉽지 않은 이 두 갈래길, 즉 복수를 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 영화는 어린이 세계의 폭력과 어른 세계의 폭력, 아프리카에서의 폭력적 현실과 덴마크에서의 폭력적 그 현실을 오가면서 그런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폭력적인 그 아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 간단한 줄거리만으로도 이 영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던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텐데,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주제의식이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 이 이너 베터 월드는 2012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영화 최우수 외국 영화 10편 안에 들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리뷰를 부산 부경대학교 김남석 교수가, 영화 평론가이기도 한데요, 김남석 교수가 리뷰를 하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너 베터 월드는 폭력에 관한 영화이다. 폭력의 근원과 양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일종의 영화적 보고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를 그 폭력의 문제에 이제 집중해서 분석을 해 나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인 리뷰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에게 이 책에 입각해서 간단하게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너 베터 월드는 크게 두 가지 세계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그 세계의 모습을 주시하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이미 말씀드렸듯 두 소년, 엘리엇과 크리스티안이라는 아이들의 세계이고, 또 하나는 엘리아스의 아버지이죠, 안토네 그 세계인데, 하나는 아이들의 세계고 하나는 성인의 세계인데, 이 두 세계, 아이들과 성인이라는 판약이 다른 세계일 것 같은데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둘 다 동일하다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김남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아스의 세계는 폭력이 시작하는 지점이라면 안토네의 세계는 폭력이 범람하는 현실이다. 엘리아스의 세계에서 시작한 폭력은 성장하고 확대되고 변질되어 안토니 살아가는 세계를 뒤덮고 있다. 결국에 그 폭력의 편재성, 폭력의 보편성 문제를 이 김남석 교수는 짚고, 이 영화가 바로 그 문제를 짚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감독은 그 두 세계의 모습을 서로 교직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폭력의 근원, 처음과 양상, 현재를 펼쳐 보여준 다음 두 세계가 결합하는 순간을 상상하도록 만들어 그 결과, 미래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확인하도록 만들어 준다고 김남석 교수는 말합니다. 잔인한 두 세계의 실상이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상존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말이죠. 자, 줄거리에서 이 폭력의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폭력을 대응하는 그 방식입니다. 크리스티안의 방식,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는 크리스티안의 방식과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국에는 폭력 외에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도 비폭력으로
일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안톤의 그 어떤 선택, 이 두 선택을 대비해 보여주면서 영화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저도 이 문제는 사실은 영화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살면서 워낙 폭력적인 상황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톤의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사실 이 영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거에 제가 대학 학창 시절 때, 대학원 시절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그 친구 동네에서 그 지나가는 그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해서 주먹 쓰는 깡패라고 할 수도 없을 텐데, 저 주먹 쓰는 깡패, 소위 말해서 양아치를 만났는데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패지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였는데 그 친구로부터 몇 대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이 때리지를 못하고 계속 맞고만 있었습니다. 맞으면서 그 친구에게 계속 때려봐라 라는 말 이상을 하지 못하고 계속 몇 대를 맞고서, 맞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왔고 그 경찰서에 가서 파출소에 갔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 친구가 처벌받기를 원하면은 그 친구는 그 폭력을 휘두른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가 처벌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는데요. 과연 그것이 잘한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를 일방적으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저를 지나가던 그냥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특히 시비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서 저를 일방적으로 몇 대 때린 그 저보다 어린 친구를 처벌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냥 그 파출소에서 그냥 걸어가게 나가게 했던 그 저의 선택이 과연 잘한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가 또 벌어져도 결국에 그런 선택밖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평화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저는 주먹을 휘두르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 속 안톤처럼 폭력은 폭력 외에는 다른 것을 낳지 않기 때문에 폭력을 대응하는 방식은 폭력이 아닌 다른 것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톤의 그 선택을 보면서 영화 속에서 답답했습니다.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러니 영화에서 그러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때 그 아들들, 그 두 아들,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 이웃의 그 남자와 이웃의 어른하고 어떤 시비가 붙었을 때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먹을 휘둘러서 그 아버지의 그 뺨을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 걸 아들이 봤을 때 그 아들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막 시쳇말로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서도 똑같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탓할 때 그 아버지는 결국에 그 폭력을 휘두른 그 사람이 진 것이고 참은 아버지가 이긴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그 아프리카 그 캠프에서 그 반군 지도자를 그 치료할 때는 정말 엄청난,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도덕적 딜레마를 겪으면서 자기도 흔들리게 되죠. 결국에 영화는 안톤의 비폭력적인 선택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할 수만은 없다라는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크리스티안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어떤 복수로 응징하는 선택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폭력의 그 편재성, 이런 폭력의 다양한 여러 양상을 통해서 영화는 우리들에게 폭력에 대해서 성찰하게끔 저를 독려한다는 거죠. 자, 어떤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편의 영화는 그저 오락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과 연관해서 이 폭력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우리 시대와 밀접하게, 이 폭력적인 시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영화에서 감독은 혹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가령 이 영화가 정치적인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치적 관점보다 윤리적 관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폭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윤리적 문제를 던지고 싶었다는 의미겠죠. 물론 몇몇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명백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누구나 살인을 자행하는 정권이나 학살 행위를 지원하는 정권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인간적인 입장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감독이 표력했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이 영화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폭력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존재의 문제를 짚는 보다 그 성찰적인 영화이고 그런 성찰성이 이 영화의 어떤 보편성을 결과시킨 걸 테고요. 그러한 보편성이 과연 그 영화가 그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동의 여부를 떠나서 2011년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난민촌이나 덴마크의 상류층이나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일상의 폭력들과 그곳에서 파생되는 복수와 용서의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지구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감독은 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이창동 감독의 밀양과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밀양에서 이창동 감독은 아이를 유괴당해서 죽음에 이르는 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죽인 그 살인범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의 그러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지기를 하죠. 그 살인범은 감옥에 갇혀서 본인이 신에게 모든 용서를 빌었고 신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인간적인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말을 하고 그러한 범인의 말 앞에서 그 어머니는 절규하죠. 그렇죠? 그 당사자인 엄마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인 당신이 그를 용서할 수 있냐고 하늘 향해 부르짖고 절규하고 원망하죠. 자, 여러분 밀양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서 In a Better World도 밀양과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영화는
그거 외에도 물론 그 뭐 성인 아이들의 그 탄탄한 그 연기, 그리고 덴마크와 그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펼쳐지는 풍광, 이런 풍광들이 충분히 그 영화적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그런 웰메이드 영화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 그 2011년, 2012년 들어서 한국에서 그 사회 문제가 되는 학교에서의 폭력 문제와 연관해서도 이 영화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텍스트로 다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학교 폭력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까지도 한번 이 영화를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영화는 위대한 개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런 폭력적 현실을 앞에서 이 폭력적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만의 선택을 따르려고 하는 안톤 같은 그러한 인물상을 통해서 우리는 폭력의 문제에 대응하는 어떤 한 가지 방식을 분명히 접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안처럼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크리스티안식의 대응은 결국에 더 큰 폭력을 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톤의 비폭력적 선택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안톤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이해와 큰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이 폭력의 문제 또 제2강 그을린 사랑을 통해서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